누군가는 그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들을 돈에 눈이 먼 용병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본 순간 제가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총을 든 군인보다 더 강한 눈빛을 가진 민간인들. 방탄모 대신 안전모를 쓰고 소총 대신 용접기를 든 채 지옥의 불길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던 그들의 뒷모습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책임에 관한 이야기이자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도망쳤던 그곳에서 끝내 약속을 지켜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4년 6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그날의 공기는 마치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타오르는 항공유 냄새가 뒤섞인 듯 역겨웠고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활주로의 아스팔트를 끈적하게 녹여버리고 있었습니다. 허리업, We have to leave now. 귓가를 찢을 듯한 미군 수송기의 프로펠러. 굉음 사이로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트랩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엑슨모빌, 영국의 BP, 프랑스의 토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 최고의 기업.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서로 먼저 타겠다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당시 이라크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알카에다의 뒤를 이어 등장한 최악의 테러 집단 IS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수도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이몬드 클라크, 전미 육군 공병대 중동지역 사령관이자 당시 이라크 내 민간인 철수 작전 오퍼레이션 엑싯을 총괄했던 지휘관입니다. 저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걸프전과 아프간전을 모두 겪은 군인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그날 철수하는 서방 기업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었으니까요. 국제계약법상 불가항력, 즉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파기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돈은 없으니까요. 미 국무부조차 이라크 내 모든 미국 시민은 즉시 떠나라는 적색 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송 헬기인 치누크의 탑승구에 서서 텅 비어가는 활주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라크는 다시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헬기 문을 닫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제 부관이었던 존슨 대위가 다급하게 제 어깨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저기를 보십시오. 3시 방향. 입국 게이트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바그다드를 빠져나가는 그 시각, 텅 빈 입국장 게이트 문이 열리더니 수백 명의 사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청바지에 낡은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이민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공구함을 든 동양인 남자들. 바로 대한민국 건설단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피난민처럼 지쳐 보였고 일부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었죠. 하지만 기이할 정도로 그들의 대열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군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묵묵히 활주로를 가로질러 사막으로 향하는 낡은 버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활주로 통제요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들을 막아. 지금 저 버스를 타면 다 죽는다는 걸 몰라. 자살 특공대야 뭐야. 무장한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총구를 겨누며 돌아가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무리의 맨 앞에 서 있던 키가 작고 얼굴이 검게 그을린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장 소장인 듯 했습니다. 그는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미군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활주로의 소음을 뚫고 제 헤드셋으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Get out of my way. We have work to do.
비키시오. 우린 할 일이 있소. 헌병이 소리쳤습니다. 아, you crazy. IS is 50 kilometers away. 그러자 그 한국인 소장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라크 정부와 맺은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계약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도장을 찍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킵니다. 전쟁은 당신들 사정이고 납기는 우리 사정입니다. 그들은 헌병들을 밀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래된 버스의 배기구에서 검은 매연이 뿜어져 나왔고 그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우글거리는 사막의 고속도로 죽음의 루트 1을 타고 남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레이지 코리언즈. 미친 한국인들. 제 옆에 있던 영국군 장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탐욕이군. 돈에 눈이 멀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저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살려달라고 무전을 치거나 아니면 참수당한 시체로 발견될 걸세.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세계 1위라는 미국 백텔사도 유럽의 메이저들도 위약금을 물고 도망친 마당에 한국? 도대체 그 작은 나라가 뭐라고? 그렇게 저는 그들을 잊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 뒤 워싱턴 펜타곤 작전 상황실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장군님, 정찰 위성 키올이 보낸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 지역 영상입니다. 위성 오류인 것 같아서 3번이나 재확인했는데 확실합니다. 정보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브리핑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 카르발라 현장은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개미굴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사막의 폭염 속에서 수천 개의 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철골을 세우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자 충격적인 디테일이 드러났습니다. 용접공들. 그들은 작업복 위에 두툼한 무언가를 껴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방탄조끼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미친 엔지니어가 방탄조끼를 입고 용접을 합니까? 50도의 더위에 용접. 불꽃 온도까지 더해지면 체감 온도는 70도를 육박합니다. 거기에 10kg이 넘는 방탄조끼라니요. 이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방탄 헬멧 대신 안전모를 썼지만 가슴엔 미군도 지급받기 힘든 레벨4 방탄판을 두르고 한 손엔 용접 토치를 한 손엔 물통을 든 채 그들은 사막의 모래폭풍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보고였습니다. 장군님, 첩보에 따르면 지난주에 현장 인근 2km 지점에 박격포탄 3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피해 상황은? 현지 노동자 2,000명은 그날로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간 공습을 피하겠다고 공사장의 서치라이트를 다 끄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서 철야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작전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 합참의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Why? 도대체 왜? 그렇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하기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살아서 써야 의미가 있는 법인데 저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혹은 무언가 거룩한 사명을 띤 수도승들처럼 죽음의 땅에서 건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광기 아니면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저 미스터리한 동양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기 버티고 있는지 그들의 눈을 보고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위 병력인 델타포스 팀과 험비 4대를 이끌고 바그다드를 출발했습니다. 카르발라로 가는 길은 죽음의 도로였습니다. 길가에는 폭발한 차량의 잔해가 널려 있었고 언제 어디서 급조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이었죠. 중무장한 미군조차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는 그 길을 뚫고 4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코끝을 찌르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전장의 화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냄새와 뜨거운 쇠 냄새, 그리고 시큼한 김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생생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거대한 부지엔 이미 웅장한 정유시설의 뼈대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꼭대기엔 찢어지고 빛바랜 태극기가 모래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 때문에 현장 전체가 일렁거려 보였죠. 그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3개월 전 공항에서 봤던 바로 그 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공항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탔고 입술은 다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 그 형형한 눈빛만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표범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 평생의 의문을 담아서요. 미스터 킴, 당신들은 정말 미친 겁니까? 어제도 인근 마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소. 미군 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48시간 안에 이곳이 타깃이 될 수도 있소. 그런데도 왜 떠나지 않는 거요? 당신네 본사에서도 철수하라고 했다던데 왜 당신들만 여기 남아서 죽음을 자초하는 거요? 그러자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사막의 지평선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거창한 애국심도 자본주의의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덤덤한 한마디가 웨스트포인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저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업을 짊어지고 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 만에 선진국이 되었는지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사람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말, 그리고 그날 밤 미군의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믿을 수 없는 행동.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이야기는 기밀 해제된 미군 보고서에는 단 한 줄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인류애의 기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조국의 이름을 위해 이역만리 사막에서 어떤 싸움을 벌였는지 이제 그 뜨거운 진실을 여러분께 바칩니다. 지옥에도 단계가 있다면 2015년 여름에 이라크 카르발라는 가장 밑바닥, 불의 지옥이었을 겁니다. 섭씨 54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덥다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았고 쇠파이프에 피부가 닿으면 1초 만에 이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계란을 바위에 깨뜨리면 30초 만에 하얗게 익어버리는 생명체가 살아서는 안 되는 땅. 미군 규정상 기온이 45도를 넘으면 모든 야외 작전은 중지됩니다. 병사들의 뇌가 익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살인적인 태양 아래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련할 정도로 규칙을 지켰습니다. 안전모 착용, 턱끈 결속, 각반 착용. 그 더위에 반팔을 입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두꺼운 긴팔 작업복에 안전조끼, 그 위에 10kg짜리 방탄판을 덧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현장 순찰을 돌다가 한 용접공이 잠시 그늘에 앉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안전화를 벗어서 거꾸로 들자 신발 안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땀이었습니다. 오전에만 흘린 땀이 장화 속에 고여 찰랑거릴 정도로 차올랐던 겁니다. 그의 발은 퉁퉁 불어 터져 있었고 물집은 잡히다 못해 굳은 살처럼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러다 죽소. 좀 쉬엄쉬엄 하시오. 미군들도 낮에는 작업을 안 하오. 그는 땀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씩 웃더군요. 그 미소. 누런이에 낀 모래를 뱉어내며 짓던 그 순박한 미소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쉬면 공기가 늦어집니다. 하루 늦어지면 위약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딸내미 등록금 붙이려면 쉴 틈이 없습니다. 딸의 등록금.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은 저에게는 전쟁터였지만 이 남자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전쟁터, 가장의 전장이었던 겁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가난을 가족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들의 성실함을 시험하듯 더 가혹한 시련을 보냈습니다. 이라크의 악명 높은 모래폭풍, 샤말이 불어닥친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는데 세상이 밤처럼 캄캄해졌습니다. 모래 알갱이가 산탄총의 총알처럼 텐트를 때렸고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미군 초소는 벙커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공사장도 멈췄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델타1. 공사장 상황 보고. 한국인들이 움직입니다. 뭐라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 뭘 한단 말이야? 플래시를 켰습니다. 서로의 몸에 밧줄을 묶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험비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 비친 광경은 기괴하고도 경이로웠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서로의 허리를 밧줄로 연결한 채 날아가는 자재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타설해 놓은 콘크리트가 모래에 오염될까봐 그들은 자신들의 우위와 모포를 벗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모래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들이 만든 구조물만은 지키겠다는 집념. 한 60대 반장이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막아. 이거 망치면 다시 해야 돼. 절대 뚫리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폭풍 소리보다 컸습니다. 그날 저는 제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쳤다. 하지만 만약 내가 전쟁터에 다시 나가야 한다면 나는 미군이 아니라 저 미친 한국인들과 한 참호에 있고 싶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리고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매일 아침 6시에 찾아왔습니다. 카르발라 사막의 여명이 밝아올 때면 공사장 한가운데 있는 스피커에서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바로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였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라크 현지 근로자들까지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군대도 아닌 민간 기업 현장에서 매일 아침 국가를 부르다니요. 처음에는 전체주의적인 강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본 뒤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막 한가운데서 바라보는 태극기.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 두고 온 친구,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기도였습니다. 미군들도 그 시간만큼은 정숙을 유지했습니다. 한 미군 병장이 제게 물었죠. 장군님, 저 사람들은 볼 때마다 웁니다. 뭐가 저렇게 서러운 걸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러운 게 아니다. 저건 자부심이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자신들만이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야. 한국인들의 이런 태도는 현지 이라크인들의 마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다른 서방 기업들은 이라크 노동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며 검색을 강화하고
식사 시간에도 철저히 분리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늘막 아래서 한국인 반장과 이라크인 인부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믹스커피와 초코파이를 이라크인들에게 건넸고, 이라크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빵 걸레빵을 찢어 한국인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구리, 반생, 빨리빨리 같은 억센 현장 용어를 썼고, 이라크인들은 아랍어를 썼죠. 하지만 그들은 기가 막히게 소통했습니다. 손짓 하나, 눈빛 하나로 서로가 뭘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라크 청년 알리가 제게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인은 우리에게 총을 겨누지만 미스터 킴은 우리에게 용접봉을 쥐어줬습니다. 그는 나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며 이걸 배워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안 가르쳐준 걸 그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나의 아비입니다. 아비. 한국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전쟁으로 무너진 이라크인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도 6.25 전쟁이라는 폐허를 겪어봤기에 그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빵 한 조각과 기술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 유대감. 그것이 나중에 닥쳐올 거대한 위기 앞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6년 겨울, 공정률은 기적처럼 90%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거대한 정유탑들이 위용을 드러냈고, 파이프라인에는 시험 가동을 위한 압력이 채워졌습니다. 미 국방부조차 불가능한 미션이라 불렀던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카르발라의 기적을 시기하듯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불길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IS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겁니다. 모술을 뺏긴 IS 잔당들이 이교도의 시설을 파괴하라는 지령을 받고 카르발라를 향해 남하하고 있다는 첩보가 CIA로부터 입수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쿵 하는 포성 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눈빛에도 불안감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죽기 전에 이건 끝내고 죽는다는 오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건설단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소장에게 경고했습니다. 소장님, 이번엔 장난이 아니오. 자살 폭탄 트럭 부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정보요. 미군 병력만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필수 인원만 남기고 철수하시오. 이건 명령이요. 제 말에 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안전모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이제 막 용접을 배우기 시작한 20살짜리 이라크 청년들이 한국인 사수를 따라다니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도망치면 저 친구들은 우릴 뭘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면 저 기계들 다 고철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건데? 녹슬게 둘 순 없습니다. 그의 고집, 그 징글징글한 책임감.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장인이구나. 자신이 만든 작품에 영혼을 바치는 예술가들이구나. 하지만 전쟁은 예술을 봐주지 않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결국 그날 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위용, 메이데이, 정문 초소 피격, 자살 폭탄 트럭이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폭발음과 함께 카르발라 현장의 정문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IS의 선발대가 기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자재 창고로 옮겨 붙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피해!
벙커로 뛰어. 미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벙커로 도망치는 그 순간 한국인들은 반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소화기를 들고 모래주머니를 들고 불타는 파이프라인을 향해서 말입니다. 미스터 킴, 안 돼. 돌아와. 제 비명은 폭발음에 묻혔습니다. 화염 속으로 뛰어드는 그들의 등 뒤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용기를 시험하는 최후의 밤이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화염 속에서 한국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트럭 앞을 막아선 뜻밖의 사람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군들조차 총을 내리고 울어버린 그날의 기적을 기대해 주십시오. 댐잇, 서폿, We need air support. 젠장, 지원, 공중 지원이 필요해. 무전기는 비명으로 가득 찼고 카르발라의 밤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살 폭탄 트럭이 정문 바리케이드를 뚫고 자폭한 직후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파편에 맞은 파이프라인에서 고압가스가 뿜어져 나와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었고 그 열기는 200m 밖에서도 눈썹이 탈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미군 델타포스 대원들은 즉각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IS 잔당들의 총탄이 예광탄 궤적을 그리며 쏟아졌고 우리는 방어를 위해 콘크리트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불길을 피해 도망쳐야 마땅한 그 순간 한국인들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 됩니다. 밸브가 너무 뜨겁습니다. 비켜. 저거 안 잠그면 공장 다 날아가. 한국인 현장 소장,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그는 소화기 하나를 들고 불기둥이 치솟는 메인 가스 밸브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밸브는 폭발 지점에서 불과 10m 거리. 이미 주변 철골이 엿가락처럼 휘어질 정도의 고열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미스터 킴, 스탑. 이츠 수어사잇. 미스터 킴, 멈춰요. 그건 자살행위야. 하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위에 물을 적셔 뒤집어 쓰더니 망설임 없이 화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젊은 한국인 기사들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따랐습니다. 마치 불나방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공장은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50도의 폭염과 모래폭풍을 견디며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자식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자식이 불타고 있는데 도망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망원경으로 본 미스터 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밸브 손잡이는 이미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용접 장갑을 꼈지만 쇠를 잡는 순간 장갑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으악! 그의 비명이 굉음 속에서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밸브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그의 작업복 어깨가 불티에 맞아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밸브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가스의 분출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슈욱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가 해낸 겁니다. 그가 쓰러지듯 밸브에 몸을 기대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잔인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불이 꺼진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문 쪽 미군 교전 지역을 우회해 공사장 후문으로 침투한 IS 무장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납치, 그리고 참수. 그들은 AK 소총을 들고 무방비 상태로 탈진해 있는 미스터 킴과 한국인 직원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거리는 불과 50m. 미군 병력은 정문에 발이 묶여 있었고
저와 제 호위병들만으로는 그들을 구하러 가기에 너무 멀었습니다. No, no. 제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망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축한 채 다가오는 테러리스트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비극이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 갑자기 공사장 숙소 쪽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테러리스트들도 저도 한국인들도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총이 아니었습니다. 철근, 삽, 파이프 렌치, 그리고 돌멩이였습니다. 바로 이라크 현지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현지인들은 도망치거나 테러리스트가 무서워 숨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과 테러리스트 사이를 막아서며 인간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제가 알던 그 청년 미스터 킴에게 용접을 배웠던 알리가 서 있었습니다. 테러리스트 리더가 총을 허공에 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이교도들을 처단하러 왔다. 너희는 같은 무슬림이면서 부끄럽지도 않으냐? 총구는 알리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용접면을 방패처럼 들어올리며 아랍어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통역병이 전해준 그 말은 제 평생 들은 어떤 연설보다 위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교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다. 알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총을 겨눌 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밥을 주었다. 너희가 우리 학교를 부술 때 이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기를 만들어줬다. 누가 진짜 이라크를 위하는 자들인가? 알리의 외침에 뒤에 있던 이라크 노동자들이 일제히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미스터 킴을 그리고 쓰러진 한국인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우리를 먼저 쏴라. 이 사람들을 데려가려면 내 시체를 넘어가야 할 것이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살기를 띠고 테러리스트들을 노려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같은 식판에 밥을 먹고 같은 현장의 먼지를 마시며 쌓아 올린 전우회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건넨 초코파이 하나,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괜찮아 할 수 있어라며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밤 방탄조끼보다 더 강력한 방패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당황했습니다. 미군은 쏠 수 있어도 같은 동포인 민간인 노동자 수백 명을 학살할 명분은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주춤하는 사이 미군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그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타타타타. 공중 지원이 도착한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도주했고 긴 밤이 지났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새벽, 저는 험비를 타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참혹했지만 동시에 성스러웠습니다. 검게 그을린 바닥에 한국인들과 이라크인들이 뒤엉켜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이라크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얼굴에 검댕을 뒤집었었고 모두가 똑같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미스터 킴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화상을 입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붕대를 감아주는 사람이 바로 알리였습니다. 알리는 울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 미스터 킴의 손을 감싸고 있었고 미스터 킴은 괜찮다는 듯 알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마, 사내 자식이 왜 울어? 나 안 죽었어. 투박한 한국말이었지만 알리는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가 경례를 한 것은 계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인간의 품격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심겠다고 수천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 한국인들은 맨손으로, 땀방울로,
그리고 진심으로 이라크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이념보다 강하고 종교보다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미스터 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는 붕대 감은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는 자기가 만든 건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이 우리를 믿지 않습니까? 믿음을 배신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죠. 놀랍게도 그날 오후부터 공장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불에 탄 배관을 교체하고 그 흐름을 닦아내고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용접기를 들었습니다. 이라크 노동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공사장 외곽 경비를 섰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지킨다. 그것이 그들의 구호였습니다. 카르발라 사막 한복판에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요새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약속의 그날이 왔습니다. 미군도 유럽도 모두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날. 카르발라 정유공장의 메인 스위치가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전구에 동시에 불이 들어오던 그 밤. 이라크 총리가 미스터 킴의 손을 잡고 흘린 뜨거운 눈물. 그리고 그 불빛을 보며 레이몬드 장군이 회고록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넣은 한 문장. 대한민국이 세계에 증명한 것은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4월 이라크 카르발라. 10년 전 제가 지옥의 입구라고 불렀던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신기루가 아닙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축구장 860개 크기의 거대한 은색 도시가 태양빛을 반사하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카르발라 정유공장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거대한 심장에 첫 혈액이 돌고 이라크 전역으로 전기와 기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완공식 날. 단상 위에는 이라크 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의 건설단 대표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백발이 성성해진 하지만 여전히 단단한 눈빛을 가진 미스터 킴, 바로 그 현장 소장님도 계셨죠. 그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더 검게 탔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작업 조끼는 그 어떤 장군의 제복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3, 2, 1. 첨화.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현장의 모든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원유가 흐르는 미세한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성공할까? 지난 10년 전쟁과 폭염, 모래폭풍을 이겨낸 그 기술력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웅하는 낮은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굴뚝인 플레어 스택 끝에서 힘찬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던 이라크 국민들에게 한국이 선물한 희망의 봉화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주변에 모여있던 수만 명의 이라크 주민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슈크란 코리아. 고마워요 한국.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 그들의 환호 소리는 사막의 바람을 타고 바그다드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 어둠에 잠겨있던 민가들의 하나둘씩 전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가로등 밑에서 춤을 추었고 노인들은 밝아진 집안을 보며 땅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에 전기가 4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던 나라. 밤이면 암흑천지가 되어 테러의 공포에 떨던 나라. 그 나라에 한국인들이 빛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명을 선물한 것이었고 삶을 되찾아 준 것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이라크 총리는 원고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한참을 침묵하다가 미스터 킴의 손을 꽉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려온 그 말은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의 펜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미국은 무서워서 떠났고 유럽은 돈이 안 된다며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모래폭풍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대한민국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날에도 용접기를 놓지 않았고 우리가 배고플 때 당신들의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이라크의 역사책은 기록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 유일하게 우리 곁을 지킨 진정한 형제는 대한민국이었다고 말입니다. 총리가 미스터 킴을 와락 껴안자 미스터 킴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무뚝뚝하던 경상도 사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작업복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꾹꾹 눌러 담았던 인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머니에서 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US gave weapons, but Korea gave light. 미국은 무기를 주었지만 한국은 빛을 주었다. 저는 군인으로서 평생 파괴를 배웠습니다. 적을 부수고 점령하고 제압하는 법만 배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폐허 위에 건설을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세우고 끊어진 다리를 잇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파워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과 진심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미스터 킴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6.25 전쟁 때 다 잃어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서름이 뭔지 아니까. 저 사람들 두고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줄 아는 공감의 DNA가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어느 선진국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만의 혼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한국건설단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10년 전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들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영웅이 되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양옆으로 수천 명의 이라크인들이 5km 넘게 인간띠를 만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툰 글씨로 쓴 한글 팻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해요, 코리아.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버스를 따라 달리며 손을 흔들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배웠던 이라크 청년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한국인 노동자들도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체온. 그것은 외교 문서 수백 장보다 더 강력한 두 나라 사이의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미스터 킴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카르발라 정유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보석처럼 박힌 그 불빛들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한국에 있는 아내,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딸의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고생했다. 이제 집에 가자.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훈장처럼 박힌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 이 풍요로움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80년대 열대우림의 정글에서, 그리고 2010년대 포탄이 떨어지는 이라크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남편이, 그리고 바로 당신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만든 기적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피땀이었다는 것을요. 남들이 에어컨 바람 아래서 쉴 때 50도의 더위와 싸웠고, 남들이 위험하다고 도망칠 때 방탄조끼를 입고 현장을 지켰던 당신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그레이트 코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라크 카르발라 사막 한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그 불빛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약속을 지킨다.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인은 위대하다. 오늘 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신다면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저 빛나는 불빛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청춘과 희생이 스며 있다는 사실을요. 레이몬드 클라크, 미국의 늙은 군인은 이제 조용히 물러갑니다. 하지만 저는 죽는 날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지옥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낸 코리아라는 이름을 말입니다. 당신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 영상은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현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모든 해외 건설 역군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할아버지, 그 사막에 정말 별이 있었어? 그럼 아주 밝은 별이 있었지. 태극기라는 별이었단다.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